부인, 지금 관하했어. 사람이 나왔소. 사기 공모자로 부인을 지목했다 하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고 자금은 묶이고 믿었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렸지요. 봉씨 댁에서 쫓겨나던 그 새벽처럼 윤서는 다시 한번 벼랑 끝에 서고 말았습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치는 소리, 장터를 가득 채운 수군거림,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윤서를 짓눌렀지요. 과연 윤서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품 안 깊숙이 숨겨두었다는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6070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옛날 옛적 정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전라도 남평고을은 드넓은 들판이 펼쳐진 곡창지대였습니다. 봄이면 푸른 보리가 물결치고 가을이면 황금빛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는 풍요로운 땅이었지요. 하지만 그 풍요로움은 누구에게나 고루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넉넉한 이는 더욱 넉넉해지고 가난한 이는 더욱 허리를 졸라매는 것이 이 고을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아직 달도 울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하늘이 채 밝아오기도 전에 봉시댁 마당에서는 사각사각 빗자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리가 내린 마당을 맨손으로 쓸어내는 여인 하나. 손끝이 붉게 터 있었고 차가운 새벽 공기의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며느리 윤서였습니다. 윤서는 25의 나이에 이 집 안으로 들어온 지 어느덧 4년이 되었습니다. 원래 그녀의 집안은 남평에서 제법 이름 있는 선비 가문이었지요. 하지만 아버지가 병환으로 일찍 세상을 뜨신 후 집안은 빠르게 기울어졌습니다. 결국 윤서는 형편이 고만고만한 봉씨 댁으로 혼인을 오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겉으로 보기에 봉씨 댁은 그리 나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논밭도 조금 있었고 곡식 창고에는 먹고 살 것이 쌓여 있었지요. 하지만 그 안살림을 실제로 꾸려가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윤서였습니다. 윤서는 새벽부터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온 식구의 밥을 지었습니다. 장에 나가 상인들과 흥정을 하고 곡식 장부를 꼼꼼하게 직접 기록했습니다. 씀씀이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고 절약하며 집안을 유지해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봉씨 댁 며느리는 참으로 참하고 야무진 사람이야. 그러나 그 공이 윤서에게 돌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집안의 살림이 잘 굴러가면 을의 시어머니 최노파의 덕으로 여겨졌지요. 최노파는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넉넉한 살림살이 집안의 안주인처럼 행동하셨지요. 비단 저고리에 은 놀이개를 달고 아랫사람에게 이것저것 분부를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살림을 실제로 꾸리는 손은 윤서의 손이었습니다. 윤서야, 이번 달 장부가 왜 이리 빡빡하냐? 내가 제대로 살림을 한 것이냐? 최노파의 말투는 언제나 날이 서 있었습니다. 윤서가 어떤 답을 드려도 꼬투리를 잡으셨지요. 더욱이 최노파는 틈만 나면 윤서의 집안 출신을 꺼내 드셨습니다. 몰락한 집안에서 온 것이 티가 나. 제대로 된 집안에서 왔다면 살림을 이 모양으로 했겠느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윤서는 손끝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 안쪽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면서도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억울함을 꾹꾹 눌러 담는 것이 이미 습관이 되어 있었지요. 남편 태식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무기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도 늦게 일어나고 낮에는 마루에 들어 누워 하늘을 바라보기 일쑤였지요. 어머니가 윤서에게 불같이 화를 낼 때도 태식은 먼 산을 바라보듯 눈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서방님, 제발 한 말씀만 해 주시지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말하면 태식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지요. 어머니 말씀이 다 옳으신 거야. 그냥 조용히 있게. 그날도 윤서는 홀로 곡식 창고에 들어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두고 꼼꼼하게 숫자를 들여다보는 윤서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지요. 눈가에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장부를 넘길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알고 있었지요. 이 집안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사실이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찬 밤 공기 속에서 촛불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붓을 들어 마지막 숫자를 적어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또 하루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남평고을의 들판에는 초록빛이 가득했고 매미 소리가 낮게 울려 퍼지는 계절이었지요. 겉으로 보면 봉시댁은 여전히 평온한 중농 집안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아무도 그 안의 긴장을 눈치채지 못했지요. 하지만 집안 안에서는 날마다 보이지 않는 팽팽함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최노파는 점점 더 바깥 나들이를 즐기게 되셨습니다. 며칠이 멀다 하고 읍내 장터에 나가셨지요. 돌아오실 때면 비단 자락이나 귀한 약재 혹은 필요도 없는 녹그릇 따위를 한 보따리씩 사 들고 오셨습니다. 윤서는 그때마다 속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장부를 통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이번 달은 조금 아껴 쓰셔야 하옵니다. 가을 추수 전까지는 여유가 넉넉하지 않사옵니다. 윤서가 조심스럽게 여쭈면 최노파는 부채를 탁 소리 나게 접으며 대꾸하셨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씀씀이를 간섭하려는 게냐? 내가 이 집 안주인이 아니더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노파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남겨진 윤서는 마당 한가운데 홀로 서서 파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지요. 뭉게구름이 느릿느릿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흘러가는 구름처럼 이 집안의 위태로움도 그냥 스쳐 지나가 주기를 바랐지만 윤서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두운 예감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이었습니다. 장터에 낯선 상인 하나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 이름은 박중배라 했습니다. 나이는 40 초반쯤 되어 보였고 말솜씨가 흐르는 물처럼 거침이 없었지요. 번들번들 윤이 나는 도포를 걸치고 손에는 늘 번지르르한 부채를 들고 다녔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먼저 환하게 웃으며 손을 잡아 흔드는 사람이었지요. 박중배의 입에서는 항상 달콤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 개성에서 내려온 포목 거래에 돈을 얹으면 2달 안에 3배가 돌아온다지요. 전주 쪽 곡물 창고에 미리 투자를 하면 가을 추수 때 10배가 남는 장사라 하더이다. 장터의 상인들 사이에서도 박중배의 이름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달콤한 이익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적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 소문이 최노파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최노파는 장터에서 박중배를 처음 만난 날부터 눈빛이 달라지셨습니다. 저녁 밥상 앞에서도 아침 마루에 앉으셔서도
박중배 이야기를 꺼내셨지요. 그 박서방이라는 사람, 참으로 인물도 좋고 말도 청산유수더구나. 그 투자 이야기도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닌 것 같던데. 태식은 어머니의 말에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윤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밥 한 술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지요. 말재주가 좋고 이익을 앞세우는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윤서는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박중배가 봉씨 댁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최노파는 손수 사랑채를 열어주시며 반갑게 맞이하셨지요. 대청마루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의 이야기 소리가 마당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윤서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중배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묘한 열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고 망설임이 없었지요. 차를 들고 사랑채로 들어선 윤서는 박중배를 처음으로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박중배는 환하게 웃었지요. 그 웃음이 너무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오래 연습한 것처럼 조금의 틈도 없이 완벽한 웃음이었습니다. 윤서의 등줄기에 오싹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차를 내려놓고 물러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그 거래는 좀 더 살펴보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윤서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최노파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지요. 여자가 장사 이야기에 끼어들려는 게냐? 어서 물러가거라. 박중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여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방을 나서면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박중배의 눈이 단 한 번도 웃지 않았다는 것을. 그 눈빛이 윤서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윤서는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았지요. 장작이 타오르는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불길이 확 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윤서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불길한 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윤서만이 느낄 수 있는 예감이었지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남평고을의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추수를 앞둔 농가마다 분주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었지요. 풍년의 냄새가 바람에 실려오는 계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봉시댁 안에서는 그 풍요로운 바람이 무색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노파는 마침내 결심을 굳히셨습니다. 박중배가 세 번째로 봉씨 댁을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왔지요. 빼곡하게 숫자가 적힌 그 종이를 최노파 앞에 펼치며 박중배는 낮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이번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전주 곡물 창고에 미리 자금을 넣어두면 2달 안에 원금에 내 배가 돌아옵니다. 이미 개성의 거상들도 손을 넣었지요. 마님께서 지금 결정하지 않으시면 자리가 없어집니다. 최노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평생 체면을 위해 살아오셨던 분이셨지요. 마을에서 가장 넉넉한 집안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 늘 가슴 한켠에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그 욕망이 박중배의 말에 불씨를 당겼습니다. 집안의 곡식과 은전을 모두 내놓겠소. 윤서는 그 말을 부엌 너머에서 들었습니다.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나무 주걱이 바닥에 떨어졌지요. 달려가 사랑채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니 되옵니다. 그 돈은 이 집안이 겨울을 나고 내년 봄 씨앗을 살 미천이옵니다. 한 푼도 움직여서는 아니 되옵니다. 박중배가 윤서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또다시 눈에 닿지 않았지요.
아주머니께서 걱정이 많으시구려. 하지만 장사는 남자들이 하는 법. 안방 살림에나 신경 쓰시지요. 최노파가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윤서야, 어서 물러가거라.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드느냐. 태식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윤서와 눈이 마주쳤지요. 그 눈빛에 무언가 부탁하는 것이 담겨 있었지만 태식은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봉씨 댁 곡식 창고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가만히가 하나씩 밖으로 나왔지요. 은전 꾸러미도 함께였습니다. 박중배는 수레에 그것들을 싣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달도 구름에 가려 있던 밤이었지요. 윤서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들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박중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최노파는 처음에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셨지요. 보름이 지나자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20날이 지나자 읍내에 사람을 보내 박중배의 행방을 수소문하게 하셨지요.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박중배라는 상인은 이미 고을을 떠났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이 봉씨댁에 전해진 날, 최노파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몸을 부들부들 떠셨지요. 태식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최노파는 집안의 재산만 내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중배의 꾀임에 넘어가 몇몇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려 함께 투자에 보탰던 것이었지요. 그 빚이 한꺼번에 봉씨 댁으로 쏟아졌습니다. 대문 밖에서 고함 소리가 이어졌고 마당으로 낯선 사람들이 거침없이 들어섰지요. 곡식 창고는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놓을 것이 없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봉씨 댁이 사기를 당해 하루아침에 거덜났다는 이야기가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서당 담장 너머에서 수군수군 흘러다녔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충격에서 조금 깨어나신 최노파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멍하니 앉아 계시더니 이윽고 윤서를 향해 손가락을 들어 올리셨지요. 그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집안에 들어온 후로 하는 일마다 꼬이더니 결국 이 지경까지 만들었구나. 내가 부정을 탄 것이야. 내 집안이 망한 팔자를 이 집에까지 끌고 들어온 거야. 윤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이토록 억울한 일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반대하다 쫓겨난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는데 오히려 그 화가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요. 태식은 어머니와 윤서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서,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야. 그 한마디가 윤서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윤서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흘릴 눈물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창고는 비었고 마당에는 빚쟁이들의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바람의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만이 그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늦가을이었습니다. 봉씨 댁 마당의 감나무에는 잎이 다 떨어지고 빨간 감만 몇 개 달랑달랑 매달려 있었지요. 그 모습이 마치
이 집안의 처지 같았습니다. 알맹이는 다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요. 빚쟁이들이 드나들기 시작한 후로 봉씨 댁의 분위기는 하루가 다르게 흉흉해졌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여전히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최노파는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으셨지요. 태식은 어디론가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아무도 이 상황을 수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화살이 윤서에게 향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최노파가 방문을 열어젖히며 윤서를 불렀지요. 목소리가 쇠소리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윤서야, 이 집에서 나가거라. 윤서는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살피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미 예감하고 있던 말이었지요. 부정한 년이 집안에 있으니 일이 자꾸 꼬이는 것 아니겠느냐. 내 친정으로 돌아가든지 어디로든 알아서 가거라. 태식은 방 한쪽에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윤서를 향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우물가를 지나면 목소리들이 뚝 끊겼고 장터에서 마주치면 시선을 피했지요. 봉씨 댁이 망한 것이 며느리 탓이라는 말이 어느새 고을 안에 퍼져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날 밤 방 안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진 것을 하나씩 살펴보았지요. 낡은 보자기 하나, 바늘과 실 한 꾸러미, 어머니께서 혼수로 주신 노비녀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4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바친 것이 얼마였는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억울함을 붙잡고 있어 봤자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하늘이 아직 어두운 시각에 윤서는 스스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제 발로 나서는 것이었지요. 그 차이가 윤서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고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삐걱이는 대문 소리만이 윤서의 등 뒤를 채웠지요. 길은 차가웠습니다. 서리가 내린 흙길이 발바닥을 파고들었고 바람이 얼굴을 에었지요. 윤서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이 향하는 곳은 자연스럽게 읍내의 장터 쪽이었지요. 처음 며칠은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굵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찬 바람이 부는 처마 밑에서 몸을 웅크리고 밤을 보낸 날도 있었지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마다 봉씨 댁 부엌에서 밥을 짓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불기운, 구수한 밥 냄새. 하지만 윤서는 그 기억을 빠르게 털어냈습니다. 돌아갈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장터에서 품팔이를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 생선을 다듬는 일, 상인들의 물건을 정리해 주는 일. 닥치는 대로 손을 놀렸지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했고 손끝은 늘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의 눈은 항상 살아 있었습니다. 품팔이를 하면서도 윤서는 장터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어느 물건이 어느 때에 비싸지는지, 어느 상인이 어떤 방식으로 흥정을 하는지, 곡물의 가격이 어떤 흐름으로 오르내리는지를 눈과 귀에 담았지요. 4년 동안 봉씨 댁 살림을 도맡아 오면서 몸에 밴 감각이 장터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한 객주의 창고에서 무거운 곡물 가마니를 나르던 윤서가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객주의 주인이었습니다. 이름은 강도윤이었지요.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고 눈빛이 빠르고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주머니, 그 장부 보는 것이오? 강도윤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들었지요. 곡물 가격 흐름이 이 장부에 잘못 기록되어 있었사옵니다. 지난달 대비 가격이 이쪽은 올랐는데 저쪽은 내린 것으로 적혀 있으니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강도윤이 장부를 받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썹이 천천히 올라갔지요.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소? 배운 것이 아니옵니다. 살다 보니 익힌 것이지요. 강도윤은 잠시 윤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윤서는 처음으로 작은 거래 기회를 얻었습니다. 소량의 곡물을 대신 팔아주고 그 값의 일부를 품삯으로 받는 일이었지요. 작은 일이었지만 윤서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차가운 객주 한 켠에 앉아 작은 촛불 앞에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봉씨 댁에서 쫓겨나던 새벽이 떠올랐고 최노파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태식의 외면이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그 모든 기억이 가슴 밑바닥에서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입술을 열었습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촛불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꺼지지 않았지요. 마치 윤서의 마음처럼 겨울이 본격적으로 내려앉은 계절이었습니다. 장터 골목에는 칼바람이 휘몰아쳤고 상인들은 두꺼운 속옷을 껴입고 발을 동동 굴렀지요.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는 그 장터에서 윤서는 날마다 새벽부터 나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손발이 고봐도 배가 고파도 멈추지 않았지요. 강도윤의 객주에서 얻은 첫 거래 기회는 소량의 곡물을 사고 파는 일이었습니다. 윤서는 그 작은 기회를 두 손으로 붙잡았지요. 봉씨 댁에서 4년 동안 장부를 들여다보며 익힌 감각, 장터에서 품팔이를 하며 눈에 담은 가격 흐름. 그것이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첫 거래에서 윤서는 손해를 보았습니다. 조금 더 오를 것이라 예상했던 조 가격이 갑작스러운 외지, 상인의 대량 공급으로 뚝 떨어졌지요. 차액을 메우고 나니 손에 남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일부는 오히려 미쳤지요. 주변 상인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안악내가 장사를 한다더니 첫 판부터 망했군. 살림이나 잘할 것이지 장터에 기웃거리다 망신만 당하는 꼴이라니. 쑥덕거리는 소리가 등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윤서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밤 객주 한켠 좁은 자리에 앉아 등잔 앞에서 장부를 펼쳤을 때 윤서의 눈에 물기가 차오른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눈가를 꾹 누르고 윤서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거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 내려갔지요. 어디서 판단이 어긋났는지, 가격이 왜 그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다음에는 어떤 것을 살펴야 하는지를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등잔 기름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 장부에서 눈을 떼지 않았지요. 사흘 후 강도윤이 윤서를 찾아왔습니다. 첫 거래에서 손해를 봤다고 들었소. 그러하옵니다. 포기할 생각이요? 윤서는 고개를 들어 강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대답했지요. 아니옵니다. 강도윤은 잠시 윤서를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터에서 가격이 움직이는 데는 이유가 있소. 혼자 예측만 하면 절반은 틀리기 마련이지. 외지에서 무슨 물건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웃 고을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오.
그 짧은 말이 윤서에게는 길고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윤서는 달라졌습니다. 장터에 일찍 나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외지에서 물건을 싣고 오는 상인들의 수레를 가장 먼저 찾아가 인사를 건넸지요. 어느 고을에서 왔는지, 길가에 눈이 쌓였는지, 거기서는 요즘 무슨 작물이 잘 나는지를 물었습니다. 짧은 대화 안에 담긴 정보들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았지요. 사람들은 처음에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아낙네가 수레꾼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 낯설었지요. 하지만 윤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낙네라는 시선보다 더 차가운 것을 이미 겪어왔으니까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두 번째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웃 고을에서 보리 흉작이 들었다는 소식을 미리 알고 있었지요. 남평 장터의 보리 가격이 곧 오를 것을 예측하고 소량을 미리 사들였습니다. 사흘 후 보리 값이 올랐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처음으로 이익이 생겼지요. 그 동전 몇 잎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윤서는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돈의 무게가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지요. 빌린 것도 얻어낸 것도 아닌 온전히 자신의 눈과 손으로 만들어낸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자금이 너무 적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큰 거래를 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했는데 먹고 자는 것을 해결하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지요. 빚을 내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장터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빚으로 시작하면 빚으로 끝난다는 것을 봉씨 댁에서 이미 눈으로 보았으니까요. 굶주림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물 한 모금으로 버텼지요. 저녁이 되면 다리가 후들거렸고 눈앞이 아찔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윤서는 차가운 바닥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최노파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태식의 외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거꾸로 윤서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작은 이익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지요. 윤서의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은 처음 장터에 발을 들였을 때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장터의 상인들 사이에서 윤서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봉씨 댁에서 쫓겨난 안악이라지. 그런데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더군. 곡물 흐름을 어찌 그리 잘 읽는지 웬만한 상인보다 낫다 하더이다. 그 말들이 장터 바람에 실려 퍼져 나갔습니다. 윤서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내색하지 않았지요. 다만 밤마다 등잔 앞에서 장부를 펼치는 손이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해졌지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봄이 돌아왔습니다. 남평 장터에는 햇볕이 따사롭게 내려앉았고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상인들이 하나둘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지요. 새 계절의 냄새가 장터 골목 사이로 스며드는 그 무렵 윤서의 눈에 큰 기회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북쪽 고을에서 연이어 가뭄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겨울 내내 눈이 적었고 봄비도 제때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외지 상인들의 입을 타고 장터로 흘러들었지요. 윤서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장부 한 귀퉁이에 작은 글씨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날짜와 출처 그리고 자신의 판단을 덧붙여 적었지요. 가뭄이 이어지면 여름 이후 곡물 값이 크게 오를 것이었습니다. 지금 미리 사두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두 달 이상을 버텨야 하는 거래였습니다.
잘못되면 그동안 어렵게 모아둔 미천을 한꺼번에 잃을 수도 있었지요. 윤서는 사흘 동안 밤마다 등잔 앞에 앉았습니다. 장부를 넘기고 숫자를 들여다보고 다시 처음부터 계산을 반복했지요.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을 기약하기 어렵다는 것을 윤서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지요. 나흘째 아침 윤서는 결심했습니다. 가진 미천을 모두 털어 곡물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사지 않았지요. 며칠에 걸쳐 조금씩 나누어 사들였습니다. 한 곳에서만 사지 않고 여러 상인에게 나누어 거래했습니다. 값을 올리지 않기 위해서였지요. 봉씨 댁 장부를 혼자 도맡으며 익힌 꼼꼼함이 이런 자리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두 달이 흘렀습니다. 북쪽 고을의 가뭄은 윤서의 예측대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여름이 되자 장터의 곡물 값이 오르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조금씩 이어서 빠르게 올랐습니다.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값이 가장 높이 오른 시점을 기다렸다가 조용히 물건을 내놓았지요. 사흘 만에 모든 곡물이 팔려 나갔습니다. 손에 돌아온 돈을 헤아려 보니 미천의 3배가 넘었지요. 윤서는 그 돈을 품에 안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지요.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이번에는 억울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봉시댁 쫓겨난 안악이 장터에서 큰 돈을 벌었다지. 가뭄을 미리 읽고 곡물을 사들였다고 하더군. 웬만한 거상도 그런 눈썰미는 없는데 주변 상인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비웃음을 던지던 사람들이 이제는 슬쩍 다가와 말을 건넸지요. 윤서 부인, 요즘 장세를 어찌 보시오? 강도윤도 달라진 눈빛으로 윤서를 찾아왔습니다. 객주의 창고 한 귀퉁이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지요. 강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함께 일해보는 것이 어떻겠소? 내 객주의 자금과 부인의 안목을 합치면 이 장터에서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소. 윤서는 잠시 찻잔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강도윤의 제안은 솔깃했습니다. 자금이 늘어나면 더 큰 거래를 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윤서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운 말씀이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 서는 것을 먼저 해보고 싶사옵니다. 강도윤이 눈썹을 들었습니다. 고집이 세시구려. 고집이 아니옵니다. 누군가의 그늘 아래서 얻은 것은 제 것이 아니지요. 제 두 발로 선 자리라야 제 것이 되는 법이라 생각하옵니다. 강도윤은 잠시 윤서를 바라보다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안에는 비웃음이 없었지요. 오히려 인정하는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윤서의 영향력은 조금씩 넓어졌습니다. 거래처가 늘었고 윤서의 예측을 믿고 따라 움직이는 소상인들도 생겨났지요. 봉씨 댁 며느리로 숨죽이며 살았던 시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 윤서의 머릿속에 오래된 이름 하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박중배. 봉씨 댁을 하루아침에 거덜낸 그 사내. 윤서는 조용히 소문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장터를 드나드는 외지 상인들에게 슬쩍 물어보고 길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요. 조각조각 모인 이야기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박중배는 남평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고을을 돌아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 온 자였지요.
피해를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발이 빠르고 이름을 바꿔가며 움직이는 탓이었지요. 윤서는 그 모든 것을 장부 뒤에 빼곡하게 적어 두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지요. 하지만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윤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장터에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붉은 빛이 장터 지붕 위로 번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윤서는 조용히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예전에 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판은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의 한가운데에 윤서가 서 있었지요. 여름이 깊어가는 계절이었습니다. 장터 골목에는 떼약볕이 내리쬐었고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뜨거운 바람에 낮게 울렸지요. 윤서는 그 더위 속에서도 매일 아침 장터에 나왔습니다. 햇볕이 목덜미를 달구어도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도 멈추지 않았지요. 드디어 때가 왔다고 윤서는 느꼈습니다. 수소문 끝에 박중배가 인근 고을 장터에 다시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차림새도 달리했지만 말솜씨와 수법은 여전히 같다는 것을 전해 들었지요. 윤서는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오래도록 등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그동안 모아온 기록이 적힌 장부가 들려 있었지요. 복수는 뜨겁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계산하고 조용히 움직이는 것이었지요. 윤서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서는 박중배가 머물고 있다는 고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좋은 옷을 걸쳤지요. 비단은 아니었지만 단정하고 품이 있는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도 곱게 올리고 표정은 여유롭게 가다듬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넉넉한 살림의 과부 상인처럼 보일 만했지요. 장터 한 귀퉁이에서 윤서는 박중배를 발견했습니다. 번들거리는 도포에 부채를 들고 사람들 사이를 누비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지요. 세월이 흘렀어도 그 매끄러운 웃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눈이 웃지 않는 그 웃음도 여전했지요. 윤서는 일부러 그의 앞을 천천히 지나쳤습니다. 박중배의 눈이 윤서를 따라왔지요. 넉넉해 보이는 차림과 여유로운 걸음걸이가 그의 눈을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박중배가 다가왔습니다. 어느 고을에서 오셨소? 이 장터에서 처음 뵙는 얼굴이구려. 인근 고을에서 왔사옵니다. 요즘 좋은 거래 자리를 찾고 있는 중이지요. 박중배의 눈빛이 번득였습니다. 그것을 윤서는 놓치지 않았지요. 마침 잘 되셨소. 내가 지금 아주 좋은 투자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들어보시겠소. 윤서는 짐짓 솔깃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이 자연스러워야 했지요. 박중배는 목소리를 낮추며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전주 곡물 창고, 개성거상, 2달 안에 4배. 봉씨 댁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와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속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 있는 척을 이어나갔지요. 며칠에 걸쳐 장터에서 몇 차례 더 만났습니다. 매번 조금씩 마음이 기우는 척을 하면서 동시에 박중배의 수법과 움직임을 더 깊이 살폈지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박중배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조심스럽게 탐색하는 빛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를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른 눈이었습니다. 혹시 남편 고을 쪽과 거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나 윤서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남평이라면 곡창지대 아닙니까?
거래야 덜어 해봤지요. 혹시 그 고을봉씨 댁이라는 집안을 아시오? 찰나였습니다. 윤서의 손끝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지만 눈빛은 잔잔했습니다. 이름은 들어봤지만 잘 알지는 못합니다. 박중배는 그 대답을 들으며 잠시 윤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익숙한 웃음을 되찾았지요. 하지만 그날 이후 박중배의 경계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윤서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그 무렵봉씨 댁에도 소식이 닿았습니다. 윤서가 장터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다는 소문이 남편까지 흘러간 것이었지요. 최노파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집안을 거덜낸 후 이미 몰락한 처지였지만 윤서가 잘 된다는 소식은 최노파의 자존심에 불을 질렀지요. 빚을 갚느라 논밭을 팔고 쪼그라든 살림 안에서 최노파는 이를 갈았습니다. 전연이 감히 이 집에서 쫓겨난 것이 어디서 잘났다고. 태식은 그 말을 들으며 흔들리는 기색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안함이, 한편으로는 오기가 뒤섞이는 얼굴이었지요. 최노파는 태식을 닥달했습니다. 내가 가서 그년을 데려오든지 아니면 그년이 번 돈이라도 가져오너라. 그년이 번 것은 이 집안의 것이기도 하지 않느냐. 그 즈음 박중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의 정체를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무언가 낌새를 챈 것이 분명했지요. 박중배는 장터의 상인들 사이에 소문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인은 봉씨 댁 쫓겨난 며느리라오. 집안을 망하게 한 뒤 도망쳤다는 이야기가 있더이다. 거래를 맺었다가 낭패 본 사람이 있다고도 하던데 근거 없는 말들이 장터 골목을 타고 번져 나갔습니다. 윤서를 믿고 따르던 소상인 몇몇이 슬그머니 거리를 두기 시작했지요. 애써 쌓아 온 신뢰의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이 윤서를 찾아온 것은 그 즈음이었습니다. 부인. 지금 장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소. 누군가 일부러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오. 잠시 몸을 낮추는 것이 어떻겠소? 윤서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렸지요. 눈을 다시 떴을 때 그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몸을 낮추면 그것으로 끝이 옵니다. 소문은 소문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걷어내는 것이지요. 강도윤이 낮게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의 눈빛을 보며 더 이상 말리지 않았지요. 갈등은 이제 정면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박중배와 윤서 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장터의 뜨거운 햇볕 아래 그 싸움은 아직 승부가 나지 않은 채 팽팽하게 맞서 있었지요. 가을 초입이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지만 장터 안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윤서는 그 즈음 가장 큰 거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곡물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예측 아래 그동안 모아 온 자금을 한 곳에 집중시킨 거래였지요. 성공하면 단숨에 장터의 중심 상인으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는 거래이기도 했습니다. 거래 상대는 인근 고을의 큰 곡물 상단이었습니다. 물건은 이미 계약이 되어 있었고 사흘 후 대금을 치르면 되는 상황이었지요. 윤서는 차분하게 마지막 계산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객주 문 앞에 낯선 사람 둘이 서 있었지요. 관아에서 나온 사령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윤서라는 사람이 여기 있소. 윤서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지요. 제가 윤서이옵니다만 무슨 일이시옵니까?
장터에서 사기 거래를 벌인 혐의가 있소. 관하로 함께 가주시오. 주변에 있던 상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윤서에게 쏠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물결처럼 퍼져나갔지요. 윤서는 손끝이 차갑게 식어드는 것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꼿꼿이 들었습니다. 관아에서 들은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윤서가 인근 고을 소상인 여럿에게 거짓 투자를 제안하여 돈을 가로챘다는 것이었지요. 고소장에는 이름과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라고 적힌 사람들의 이름은 윤서가 거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낯선 이름들이었지요. 윤서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박중배의 짓이었습니다. 박중배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기를 저지르고 그 피해를 윤서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윤서의 이름을 댔을 것이었지요. 말재주 하나로 사람을 움직이는데 능한 자였으니까요. 혐의가 벗겨지기 전까지 윤서의 자금은 모두 묶였습니다. 사흘 후로 예정된 대규모 거래의 대금을 치를 수 없게 된 것이었지요. 계약을 어기면 위약금이 생겼고 그 위약금은 지금 윤서가 가진 전 재산과 맞먹는 액수였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장터 전체가 술렁였지요. 윤서를 믿고 거래를 맺었던 상인들이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인사를 건네던 사람들이 눈길을 피했지요. 객주 앞을 지나면서도 고개를 돌리고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윤서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도윤도 위험에 휘말렸습니다. 윤서와 함께 거래를 해온 객주라는 이유만으로 의심의 눈길을 받게 되었지요. 강도윤은 찾아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나는 부인을 믿소. 하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없소. 객주 사람들이 동요하고 있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서는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관아의 혐의, 묶인 자금, 무너진 신뢰 등을 돌린 상인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지요. 윤서는 객주의 좁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댔지요. 무릎이 천천히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지요. 봉씨 댁에서 쫓겨나던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흙길, 설이 내린 마당, 삐걱이는 대문 소리. 그 모든 것이 다시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지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구렁텅이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막을 수 없었지요. 뺨을 타고 흐른 눈물이 손등 위에 떨어졌습니다. 윤서는 그 손등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손등 위에 떨어진 눈물방울을 바라보다가 윤서의 눈빛이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포기하려던 마음이 무언가에 걸려 멈추었습니다. 숨겨둔 것이 있었습니다. 박중배를 추적하던 시절부터 윤서가 차곡차곡 모아온 것들이었지요. 박중배의 수법, 그가 사기를 친 고을들, 피해를 본 사람들의 이름, 그가 사용한 거짓 투자 이야기의 구체적인 내용, 날짜와 금액까지 꼼꼼하게 적어둔 그 장부가 있었습니다. 윤서의 방 깊숙한 곳에 접어 숨겨둔 기록이었지요. 박중배는 몰랐을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윤서를 함정에 밀어넣는 그 순간에도 윤서의 손에 이미 자신을 올가맬 증거가 쥐어져 있다는 것을. 윤서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떨리던 손을 꽉 쥐었지요.
눈물을 닦고 숨을 고르게 가다듬었습니다. 창 너머로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구름을 물들이고 있었지요.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일 아침이면 다시 솟아오르는 해처럼. 윤서는 숨겨둔 장부를 꺼내 품 안에 깊이 넣었습니다.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늦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장터 골목에는 낙엽이 구르고 있었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요. 그 맑은 하늘 아래 윤서는 이른 새벽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모든 것을 결판낼 날이었습니다. 윤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관아를 직접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쫓겨가는 것이 아니었지요.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사또 앞에 무릎을 꿇은 윤서는 품 안에서 장부를 꺼내 두 손으로 올렸습니다. 나으리 소인에게 씌워진 혐의는 억울한 것이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말로만 풀려는 것이 아니옵니다. 이 장부를 살펴봐 주시옵소서. 진짜 사기꾼이 누구인지 그 증거가 여기 담겨 있사옵니다. 사또가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점점 느려졌지요. 눈썹이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장부 안에는 박중배가 지난 수년 동안 여러 고을을 돌아다니며 저지른 사기의 기록이 날짜 순으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을 이름, 피해자 이름, 가로챈 금액, 사용한 거짓 투자 이야기의 내용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담겨 있었지요. 이것을 어떻게 모은 것이냐? 오래전부터 한 조각씩 모아왔사옵니다. 그 자가 저희 집안을 망하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이옵니다. 사또는 장부를 내려놓고 윤서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지요. 그날 오후 관아 마당에서 공개 대면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중배가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 나왔지요. 윤서와 눈이 마주친 순간 박중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매끄럽던 웃음이 처음으로 흔들렸지요. 박중배는 빠르게 정신을 수습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저 여인이 오히려 소인을 모함하는 것이옵니다. 저 여인이 먼저 저를 찾아와 투자 이야기를 꺼낸 것이고 소인은 그저 중간에서 도움을 드리려 했을 뿐이옵니다. 말은 여전히 청산유수였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나으리 소인이 증인들을 모아왔사옵니다. 윤서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관아 마당 한쪽에서 사람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박중배에게 피해를 본 여러 고을의 사람들이었지요. 윤서는 지난 며칠 동안 그들을 한 명씩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지요. 그들의 사연을 듣고 관아까지 함께 와 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이 나섰습니다. 전주 인근 고을의 중농이었지요. 소인은 3년 전 박가라는 자에게 곡물 창고 투자 이야기를 듣고 전 재산을 내놓았다가 모두 잃었사옵니다. 그 자가 사용한 말이 지금 저 자와 토시 하나 다르지 않사옵니다. 두 번째 증인이 나섰습니다. 공주 고을의 나이 든 선비였습니다. 소인도 같은 수법으로 당했사옵니다. 개성거상, 전주창고, 두 달 안에 4배. 그 말을 그대로 들었사옵니다. 증인이 하나씩 늘어날수록 박중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부채를 쥔 손이 떨렸지요. 그 매끄럽고 여유롭던 태도가 조각조각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마지막으로 거래 장부를 꺼냈습니다. 박중배가 각 고을에서 가로챈 자금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갔는지를 추적한 기록이었지요. 장터 상인들에게 은밀하게 물어 모은 정보, 외지에서 온 상인들의 증언을
엮어 만든 자금 흐름이었습니다. 나으리, 이 장부를 보시면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사또가 장부를 들여다보는 동안 관아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낙엽 하나가 바람에 굴러가는 소리만이 들렸지요. 박중배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최노파였지요. 태식이 부축하며 따라왔습니다. 빚을 다 갚지 못해 반쪽으로 줄어든 살림의 몰골도 초라해진 최노파는 마당으로 들어서며 윤서를 보았습니다. 저 여인도 불러야 하오. 저 여인이 이 집안에서 재산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소이다. 최노파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전의 위세가 없었지요. 사또가 눈길을 들어 최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님께서는 박중배에게 집안 재산을 넘긴 것이 맞소이까? 최노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장부에 따르면 마님께서는 집안 재산 외에 이웃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려 박중배에게 넘겼다고 되어 있소.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보려는 탐욕으로 빌린 돈까지 보탠 것이 사실이오? 최노파의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관아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최노파에게 쏠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물결처럼 번져나갔지요.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박중배의 사기 수법, 피해자들의 증언, 자금 흐름, 그리고 최노파의 탐욕까지 사또는 긴 침묵 끝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중배는 여러 고을을 돌며 백성들을 속여 재산을 가로챈 죄가 명백하니 즉시 포박하여 옥에 가두고 엄히 다스릴 것이다. 포졸들이 박중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박중배는 버둥거리며 소리를 질렀지요. 이것은 억울하오. 소인은 아무 죄도. 하지만 그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포박된 박중배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윤서는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안에서 오랫동안 단단하게 굳어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풀려 내려가는 것이 느껴졌지요. 봉씨 댁 마당에서 쫓겨나던 새벽, 차가운 길 위를 걷던 그 발걸음, 굶주리며 장부를 들여다보던 수많은 밤들.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자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또가 윤서를 향해 말했습니다. 부인의 누명을 벗기도록 하겠소. 이토록 꼼꼼한 증거를 모아온 것이 참으로 대단하구려. 윤서는 조용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번에도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요. 눈물 대신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 안에는 이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억울함도, 고통도,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명예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남편고을의 들판에는 다시 연두빛이 돋아나기 시작했지요. 씨앗을 뿌리는 농부들의 손길이 분주한 계절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계절이었지요. 윤서의 삶도 그 봄처럼 새롭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박중배가 옥에 갇히고 누명이 벗겨진 후 묶여있던 윤서의 자금이 모두 풀렸습니다. 위약금 위기에 놓였던 대규모 거래도 사또의 중재로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지요. 오히려 그 거래에서 예상보다 더 큰 이익이 돌아왔습니다. 억울하게 갇혀있던 시간 동안 곡물값이 더욱 올랐기 때문이었지요. 장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관아 마당에서의 일이 순식간에 고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수년간 여러 고을을 돌며 백성들을 속여 온 사기꾼을 혼자 힘으로 잡아냈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번져나갔지요.
전에는 윤서를 외면하거나 수군거리던 상인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장터 골목을 지나면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며 길을 내어주었지요. 강도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협력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부인, 이 고을 남쪽 곡물 거래권이 나왔소. 규모가 작지 않은 자리인데 내 생각에는 부인이 맞는 것이 마땅할 것 같소. 남쪽 곡물 거래권은 남평 장터에서 가장 굵직한 자리 중 하나였습니다. 해마다 수백 가마니의 곡물이 오가는 자리였지요. 윤서는 그 자리를 넘겨받았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협상하고 혼자의 이름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지요. 이제 윤서는 장터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을 경제의 굵은 줄기 하나를 쥐고 있었지요. 그것은 누가 떠밀어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굶주림을 버티며 장부를 들여다보던 수많은 밤들이, 비웃음을 참으며 장터를 누비던 발걸음들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낸 자리였습니다. 그 무렵 봉씨 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노파는 관아에서 탐욕의 실상이 드러난 후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남은 논밭마저 빚을 갚는 데 써야 했고 살림은 더욱 쪼그라들었지요. 몸져 누운 날이 잦아졌고 주변에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태식은 어머니를 봉양하기에도 벅찬 처지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태식이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초라하게 줄어든 행색이었지요. 윤서의 앞에 서더니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부인, 나 좀 도와줄 수 없겠소. 윤서는 잠시 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지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오래된 기억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의 원수가 아니옵니다. 하지만 예전에 제가 아니기도 하지요. 태식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약간만이라도. 윤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작은 돈꾸러미를 꺼내 태식에게 건넸지요. 이것으로 약을 지어 드리십시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이옵니다. 앞으로의 삶은 서방님 스스로 꾸려 나가셔야 하옵니다. 태식은 돈꾸러미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윤서의 눈빛에는 이제 억울함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고요함이 담겨 있었지요. 오래된 상처가 아물고 난 자리처럼 따갑지도 않고 쓰리지도 않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집안의 권력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때 윤서를 내쫓았던 봉시댁은 이제 윤서에게 손을 벌리는 처지가 되었지요. 살림을 꾸리고 장부를 기록하며 묵묵히 버텼던 여인이 이제는 고을 장터의 중심 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데 걸린 시간은 단 몇 년이었지요. 봄날 오후였습니다. 따사로운 햇볕이 장터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윤서는 새 거래처 상인들과 자리를 마치고 혼자 장터 끝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살랑거렸지요. 강도윤이 다가왔습니다. 나란히 서서 장터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제 어디까지 가실 생각이요? 윤서는 잠시 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긴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지요. 이 장터가 시작이옵니다. 끝이 아니지요. 강도윤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를 윤서는 모르지 않았지요. 하지만 아직은 그것을 꺼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갈 길이 멀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윤서를 다르게 불렀습니다. 봉씨 댁 며느리가 아니었지요.
장터의 윤서 마님이었습니다. 그 이름 앞에는 동정도 없었고 비웃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인정만이 있었지요. 윤서는 그날 저녁 홀로 방에 앉아 새 장부를 펼쳤습니다. 첫 장의 붓으로 천천히 한 줄을 적어 내려갔지요. 실력으로 얻은 자리는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촛불이 그 글씨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불꽃이었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반드시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것을. 그리고 억울함을 분노로 태우지 않고 실력으로 갈아 넣은 사람은 반드시 제 자리를 찾아 선다는 것을. 눈물로 적신 밤들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묵묵히 버텨온 시간이 가장 단단한 토대가 된다는 것을 윤서의 삶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참고 견디면 하늘이 반드시 돕는다 하였습니다. 윤서는 억울함 앞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쫓겨난 자리에서 울분을 사귀고 굶주린 밤마다 장부를 펼쳤지요. 논어에서 공자께서는 군자는 말이 행동보다 앞서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하셨습니다. 윤서는 말 대신 실력으로, 한탄 대신 준비로 그 긴 세월을 채웠습니다. 맹자께서는 또 이르셨지요. 하늘이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뼈를 수고롭게 한다고. 윤서가 겪은 고난은 그를 꺾으려 온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올려 세우려는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탐욕으로 남을 밟은 자는 결국 그 탐욕에 밟히고 묵묵히 실력을 쌓은 자는 반드시 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네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억울하고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윤서를 기억해 주십시오.